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료구조 요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 요약을 위해서 한빛미디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시로 배우는 쉬운 자료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제공하는 강의용 파워포인트 파일을 굉장히 압축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몇 시간 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가 뭐냐, 그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자료를 분류하고 구성하고 저장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작성해야 되죠. 뭐 C 언어나 C++나 자바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컴퓨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내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야 될 자료, 데이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이제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료 구조를 배우기 전에 뭐 C 언어 같은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컴퓨터에서 데이터, 자료라고 하는 게 뭐 인티저, 플로트, 뭐 캐릭터 이런 아주 단순한 형태였거나 아니면 이제 어레이나 뭐 스트럭처, 포인터 이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C 언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우리가 데이터 타입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들, 즉 그것들이 어떤 변수들을 구성하죠. 그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자료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 배웠던 그런 그 변수를 구성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자료 구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 구조가 이제 왜 필요한가? 그 자료 구조라는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 들을 때 그냥 C 언어, 컴퓨터 언어를 다 배웠는데 왜 더 필요하냐? 글쎄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는 뭐 1학년 때 배웠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형태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길고 복잡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게 바로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여 그에 대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제 잘못 작성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의 성능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최적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은 자료 구조도 그에 맞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은 먼저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러면 컴퓨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뭐를 처리해야 되느냐, 즉 처리해야 될 자료,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정의하는 게 바로 자료 구조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구조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이 자료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걸 단계적으로 어떤 명령어들을 딱 그 체계적으로 나열해 놓은 게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알고리즘이 프로그램과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C 언어나 C++,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이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컴퓨터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 단계를 갖다가 명령어들을 나열해 놓은 게 바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꼭 프로그래밍 언어 신텍스를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되려면 이제 이 알고리즘이 프로그램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번역한다는 게 컴파일이죠.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실행 결과가 일단 답이 맞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으로 실행이 돼야죠. 답이 맞는데 너무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또는 메모리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나오고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메모리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오케이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에 뭔가 오류가 있다 싶으면은 다시 프로그램에 뭔가 버그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디버깅 과정을 거치게 돼서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숙지할 때 이런 과정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만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 뭔가 자료 구조 정의도 비효율적으로 했거나 잘못했거나 또는 알고리즘도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또 이제 2단계로 다시 피드백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아니 문제 정의가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은 아예 2단계로 돌아가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이클을 몇 번 거치다가 나중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의 형태에 따라 자료 구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료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면은 아주 이제 단순한 구조는 이제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냥 우리가 뭡니까 인티저 타입, 뭐 플로트나 더블 타입, 캐릭터 타입 또는 뭡니까 문자 이런 거, 캐릭터 스트링. 자,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단순한 이제 형태의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간에 다 배운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구조가 있는 반면에 이제 자료가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간에 이제 어레이를 구성하게 되죠. 자, 이 어레이는 이제 그 컴퓨터 언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이제 자료 구조에서는 이 어레이 같은 경우 그 동질한 형태의 자료가 여러 개가 모여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어레이는 이 리스트 중에 그 어레이는 메모리에 그 순서대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 중에 순차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퀀셜 리스트죠. 순차 리스트. 이 순차 리스트가 바로 이제 그 C 언어나 여기서는 어레이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리스트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어레이 형태의 리스트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간에 봐왔는데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는 이런 순차 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 리스트 형태로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영어로는 링크드 리스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자료 하나하나를 스트럭처에 담아갖고 그것들을 포인트를 이용해서 쭉 연결을 시켜 놓은 거. 이걸 이제 연결 리스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설계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료 구조를 설계할 때 흔히 두 개 이제 이 순차적인 구조를 가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 순차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은 이 연결 리스트 형태로 갈 거냐. 흔히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그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차 리스트는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는 거고, 이 연결 리스트는 로지컬하게는 이제 이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메모리상에서는 순서대로 저장이 안 돼도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차 리스트냐, 연결 리스트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요것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의 자료 구조가 이제 스택이라는 게 있고, 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트리라는 게 있고,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굳이 나누자면 뭐 선형 구조냐, 비선형 구조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 과목에서 취급하는 범위는 배우게 되는 범위는 바로 주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커버하는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자료구조 요약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는 주로 이제 메모리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서 자료가 이제 저장되는 형태이고, 만약에 자료가 이제 디스크에 저장된다 이러면 이제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파일에 저장될 때는, 디스크에 저장될 때는 또 파일 형태에 맞는 그런 자료 구조 형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니까 보통 이제 파일 처리론이나 뭐 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과목 이런 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또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갖고 이제 거기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자료구조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정의와 소개는 끝났고, 이제 알고리즘이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추상화해서 단계적인 절차를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C 언어 생각해 보면은 C 언어에 어떤 기능을 하나 하는 게 이제 C 언어는 펑션 단위로 되어 있죠. 그럼 펑션에 보면은 변수 선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문장들이 쫙 나오죠. 그러면 그 펑션에서 그 변수 선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료 구조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문장들이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바로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고, 알고리즘은 꼭 C 언어 문법을 안 따라도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컴퓨터에서 이런 단계로 실행이 된다 하는 것을 나열해 놓으면 그게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그럼 알고리즘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연어,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로 표현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알고리즘의 이 조건을 보면은 알고리즘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효과성, 즉 알고리즘의 모든 명령어들은 실행 가능한 명령어,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어로 표시할 때는 이 부분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뭐 순수도, 플로차트라는 거 배웠죠. 뭐 등차 수열이 있을 때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 또는 뭐 등비 수열이 있을 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순서도. 자, 그거는 뭡니까? 뭔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초항부터 시작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일반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그래프 형태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것도 보면은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앰비규어스가 전혀 없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이다. 뭐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바로 알고리즘을 짜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이나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을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아주 그냥 프로그램 구조가 복잡할 때는 이제 뭐 에러가 나기도 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가상 코드, 그러니까 슈도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신텍스를 빌려서 오되 프로그래밍 언어 신텍스 비슷하게 하되 굳이 프로그래밍 언어 신텍스에 구애받지 않게 그렇게 작성하는 건데 이 가상 코드 예제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되기 위한 조건. 자, 그래서 C 언어의 어떤 펑션 하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알고리즘에는 반드시 어떤 입력이 있어야 돼요. C 언어의 펑션 같은 경우도 이제 입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리즘 출력. 알고리즘 수행 후에 이제 그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알고리즘은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뭡니까? 컴퓨터에서 실행돼야 될 어떤 명령어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알고리즘에서도 명령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명확하게 기술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료가 돼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종료가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료가 돼야 된다. 프로그램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게 될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이상은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그래도 운영체제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제 알고리즘은 반드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는 알고리즘은 없다 이거죠. 운영체제 안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뭐 프로세서 스케줄링 알고리즘, 뭐 메모리 관리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 하나하나는 반드시 종료가 된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알고리즘의 모든 명령들은 실행 가능하게 그러니까 아주 이펙티브하게 구현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은 상당히 알고리즘은 이제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알고리즘이 틀리면 다시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그것 플러스 이제 알고리즘의 퍼포먼스, 이제 성능이 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뭐 결과가 작성해서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구현했을 때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거나 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좋은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이 공간 복잡도, 이제 영어로 하면 space complexity, 그리고 시간 복잡도, time complexity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알고리즘은 아직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 변환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바로 아직 실행될 수는 없어요. 이게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이 돼야 실행이 되는데, 그럼 이 알고리즘 단계에서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 눈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복잡도 이론, complexity theory라고 해서 이제 이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먼저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을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 실행 완료될 때까지 저장 공간의 양, 이제 주로 이제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는 이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 양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서 실행하다 보면은 반드시 꼭 이제 항상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 그 프로그램이 일단 메모리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 이런 거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날까지 항상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고정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에 따라서 그 메모리 공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가변 공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분석할 거는 바로 이 가변 공간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풋에 따라서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 복잡도는 이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실행했을 때 완료되는 데까지 총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이 시간 복잡도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먼저 컴파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컴파일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디버깅 할 때는 컴파일을 여러 번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고 이제 나면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고정적인 시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만 그 소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질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실행 시간이죠. 이제 실행 시간인데 그래서 이 실행 시간 이제 그러면 실행 시간을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해서 실행해봐야 실행 시간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리즘은 아직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람 눈으로 이제 실행 시간을 분석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알고리즘에 기술된 명령문이 명령문의 각각의 명령문의 실행 빈도수, 그러니까 명령문들이 몇 번 실행되느냐, 그걸 일일이 카운트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조금,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좀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행 빈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그 알고리즘들의 명령문 하나하나를 이제 세는데 실제로 이게 실행된다면은 이 명령문들이 몇 번 실행될까 하는 걸 세는데 이제 보면 뭐 지정문, 어사인먼트죠. 그 다음에 뭐 조건문, if문,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for나 while loop 안에 있는 어떤 제어문이나 뭐 return문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한 개의 명령문들은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같은 단위 시간을 갖는 기본 명령문으로 취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알고리즘들의 명령문 하나하나는 거의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문들이 총 이제 몇 개의 명령문이 실행될까? 이게 빈도수를 세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바로 슈도 코드 형태로 작성된 알고리즘입니다. 슈도 코드. 그러니까 알고리즘 기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슈도 코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구하라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C 언어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C 언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C 언어에 뭐 스탑 이런 것도 없고 뭐 then 이런 것도 없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어사인먼트를 나타내는 이런 것도 C 언어에는 하고 다른 문법이죠. 이걸 그대로 C 언어로 C 언어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면 에러 나죠. 그렇지만 그 뭔가 프로그래밍 형태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슈도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럼 여기에서 명령문이 몇 개 실행될까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요 n 값에 따라서 요 n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 실행되는 명령문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n 값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 명령문 실행 빈도수가 아주 작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n이 1이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일단 요 if문 한번 실행되겠죠. 그리고 0보다 작지는 않기 때문에 스탑은 실행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if문 또 한 번 실행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맞기 때문에 return 1 해버리겠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이후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된 명령문의 빈도수는 3입니다. 만약에 n이. 그래서 n이 1이면은 그 빈도수는 이 알고리즘의 명령문의 그 실행 빈도수는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n 값이 그냥
굉장히 큰 값이다. 그냥 n 값이 이제 굉장히 큰 n 값이다. 그냥 이제 n이 뭐 이제 이렇게 2보다 큰 이제 뭐 2 이상이다. 예를 들어 2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 자, 그래 일반적인 n이다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if문 하면 실행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stop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if문 하면 실행되는데 이제 1보다 크니까 이 문장 실행 안 되겠죠. 그래서 if문은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되겠죠. 이거 한번 실행되겠죠. 그 다음에 for문이 뭡니까? 2부터 n까지 돌면서 for문을 쭉 돌겠죠. 그럼 2부터 n까지니까 for문 각각 이게 뭡니까? n 마이너스 한 번 실행되겠죠. 이 문장도 n 마이너스 한 번 실행된다 이거죠. 여기도 n 마이너스 한 번 실행된다.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 n이 i가 2부터 n보다 작은 데까지 실행되고 그 다음에 하나 증가돼 갖고 n 플러스 i가 n 플러스 1일 때 이 포문을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n번 실행됩니다. n.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은 n 값을 이제 fn 값을 리턴해야 되니까 리턴 문장 한 번 실행되겠죠. 그러면 요걸 싹 다 더하면 되죠. 요걸 싹 다 더하면은 뭡니까? 이 알고리즘의 명령문의 실행 빈도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아마 4n 플러스 4n 플러스 2가 됩니다. PPT에 보면 이제 n이 1보다 큰 경우, 2 이상인 경우에 행분의 각 행별로 실행되는 빈도수를 정리해 놨는데 이제 4n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은 이렇게 4n 플러스 2네. 즉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인풋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행 시간도 많이 걸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n 플러스 2네. 자, 이게 이제 무슨 중요한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는 아직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충 아주 근사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실행 시간을 근사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실행 시간은 프로그램 실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실행 시간을 측정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저먼트를 하면 되는데 이제 알고리즘은 매저먼트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알고리즘을 보고 그 알고리즘의 각각의 명령의 실행 빈도수를 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그러면 이제 성능을 나타낼 때 근사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빅O 표기법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 빈도수를 구하여 실행 시간 함수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피보나치 금방 수열인 경우에는 4n 플러스 2였어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실행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n에 대한 항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 항을 선택하라 이거죠. 이 중에 최고차 항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4n이 선택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4n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이 개수는 생략해 버립니다. 결국은 뭐냐면 n에 비례하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n만 남겨두고 빅O 그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빅O 오브 n이 된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리즘의 그 시간 복잡도는 결국은 어떤 인풋 파라메타, 지금 같으면 n이죠. 이 인풋 파라메타에 이제 몇 차항에 비례하느냐 이걸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2n이 나왔고 어떤 알고리즘은 뭐 4n 플러스 2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2n이라는 알고리즘하고 요 알고리즘하고
이제 4n 뭐 플러스 2가 실행 빈도수를 봤더니 이게 나왔다 이거죠. 그럼 둘 다 bigger of n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면은 실제로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는 이거는 그냥 n에 비례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동급으로 알고리즘 분석 단계에서는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실행 시간 매저먼트 할 때는 2배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에서는 동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이그젠플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 뭐 forloop이 중첩이 돼 있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뭐 n 이게 이제 빈도수를 계산해 봤더니 n 제곱 더하기 뭐 3n 뭐 더하기 뭐 4가 나왔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보면은 자 실행시간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뭡니까? 최고차항이 이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개수는 지금 1이니까 그냥 빼버리고 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bigger of n 제곱으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bigger of n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bigger of n 제곱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거죠. 단순히 2배, 뭐 3배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죠? n 값이 이제 100이 되면 여기는 뭐 만약에 뭐 이 정도다. 만약에 원래 알고리즘이 이 정도다 그러면 뭐 한 400 정도가 나올 걸 이거는 뭡니까? 10,000번 진행되는 거죠. 이 정도의 차이가 나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류의 알고리즘 또는 이런 부류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작성하고 분석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보면은 로그 n에 이제 여기 밑은 2입니다, 그냥 로그 2의 n에 비례하는 경우 또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n에 비례하는 거 또는 n 로그 2의 이것도 2입니다. n 로그 2의 n에 비례하는 거, 뭐 n 제곱, n 세제곱 또는 뭐 2의 n승 또는 더 큰 거는 뭐 그리고 n 곱하기 뭐 2의 n승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뭐 n 팩토리얼 또는 이제 n 뭐 팩토리얼에 비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더 복잡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시간이 많이. 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이제 n 값이 이렇게 한 32 정도만 돼도 그죠? 로그 2의 n에 비례하는 거는 그냥 명령문 한 5개 정도밖에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n 제곱은 벌써 1000번이 실행되죠. n 로그 n은 뭐 그 중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2의 n승 이거는 엄청나게 그냥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n이 한 32만 돼도 벌써 프로그램 실행 빈도수가 이 알고리즘의 명령문을 이만큼의 명령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도 여기에 만약에 뭐 0. 뭐 0.1ms 정도 뭐 걸리는 시간이면은 여기서는 거의 한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5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알고리즘을 구분할 때 보통 이제 요쯤에서 경계를 끊어갖고 요거는 지수함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요 부분은 이제 n에 대한 다항식이죠. 다항식 뭐 이거는 다항식 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n에 대한 다항식 이하로 나타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은 이런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은 이제 실제로 이 인풋 값이 한 40, 50만 넘어가면은 너무 실행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거의 실생활에 이제 실제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은 이 n 값이 뭐 n만큼 커도 뭐
10초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n 세제곱, 4제곱만 가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죠. n 제곱보다는. 이 n 제곱도 n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의 이 컴플렉시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